뉴스타트 3부 호우특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호우 예비특보가,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서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지금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청계천은 어젯밤 9시부터 산책로 침수를 대비해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 일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잦아든 모습입니다. 매우 많은 비의 기준은 시간당 30mm 이상인데요. 예비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주와 연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에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건 접수됐는데요. 파주와 일산에서는 며칠 사이 계속된 비에 집안이 약해져 5m 높이 가로수가 쓰러졌고, 부천에서는 배수구가 역류했지만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부터 시청과 구청, 공단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빗물바지 등 배수시설과 산사태 우려지역, 그리고 급경사 지역 490여 곳도 사전 점검했습니다. 또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특히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출근길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해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엔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시와 충남 논산 보령 등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대전의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시간 전만 해도 약한 빗줄기가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비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3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전에선 어젯밤 9시쯤 시간당 27.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대전 하상도로와 주차장은 밤사이 모두 통제됐다가 지금은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종에선 가람동과 금남면에 있는 도로가 침수돼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청양 정산에는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부여와 서천 춘장대에는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논산, 보령 등 6개 시군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산과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에선 주택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돼 주민 87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소방에는 160건이 넘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나무 쓰러짐이나 배수 지원 등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남권엔 30에서 100mm, 충남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밤사이 충청 그리고 경북에 이어 지금은 경기 북부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오늘 밤사이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 여전히 호우 경보 내려져 있습니까?
네, 출근 시간을 앞둔 지금도 경기 북부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수도권 기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보라색의 호우구름이 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포천과 연천,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파주 판문점에는 210.5mm, 연천 백학에는 117.5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져 있던 호우 예비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사이 또다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의 단계입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대피 장소를 확인하시고 산사태 전조 증상을 살피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은 곳곳에 비를 뿌리며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중부 서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호우특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연천군 백학면도 오전 6시를 기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연천 백학면에 오전 6시를 기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시간당 72mm 이상일 경우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또 새벽에 파주 군내면 진서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또한 발송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입니다. 자, 앞서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처음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연천 백화면에 오전 6시를 기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우특보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화상으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전 후보 확정 계획은 오하이오주가 8월 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기로 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의 계기가 된 TV토론 이전에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계획대로 화상 선출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선 전국은 트럼프 대세론에 탄력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트럼프 판박이로 평가되는 인물이 발탁되면서 유럽 각국에선 우크라이나전 지원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즉시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르반 총리가 최근 유럽연합 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EU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피격 이후 대세론이 커지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트럼프 판박이로 평가되는 벤스 상원 의원이 지명되면서 유럽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올해 초 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I think what President Trump has promised to do is go in there, negotiate with the Russians and Ukrainians, bring this thing to a rapid close so that America can focus on the real issue, which is China.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를 비난해왔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Загальні речі мені зрозумілі. Я думаю, що якщо пан Дональд Трамп стане президентом, ми будемо працювати. 젤렌스키는 또 오는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면서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의도가 불분명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 강도를 높이면서 휴전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 국제사회가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UN 표시가 있던 자리에 폭탄 자국으로 크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부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멀쩡한 물건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유엔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안전한 피난처로 찾았지만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원마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응급수술대에 오릅니다. 지난 13일 가자 남부에서 최소 92명이 숨진 데 이어 가자 중남부에 3차례 이상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나흘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최소 200명이 넘습니다. 가자 당국은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هذه أماكن موت مش أماكن آمنة وهذا إجرام بحق البشرية وكل العالم تتفرج علينا وكل الأمة تتفرج علينا على الوحشائيين اللي بيسوون فينا اليهود.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 이후 지휘관 175명 이상을 포함해 군사조직 지도부의 절반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표물 2만 5천여 곳 가운데 병원과 학교, 대피소 등 민간시설이 하마스의 은신처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압박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다 연설 도중 청중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זהו בדיוק הזמן להגביר עוד יותר את הלחץ כדי להשיב הביתה את החטופים, את כל החטופים. 이스라엘은 지난달 어렵게 재개된 휴전협상 진척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을 강하게 압박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미 대선과 트럼프 총격 이후 어수선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다며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수준입니다. 가자의 참상을 SNS를 통해 알리는 한 단체는 총탄 한 발이 스친 트럼프의 귀에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가 가자 난민촌에서 매일 100명씩 죽는 것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42.76포인트, 1.85% 오른 4954.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5.98포인트, 0.64% 오른 566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77포인트, 0.2% 오른 18,509.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16일 금 선물 가격 종가는 온스당 2,467.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6%가 상승해 지난 5월 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경제 일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합니다. 합병안이 양사 이사회를 통과하면 SK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에 도입한 첨단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탐지기 활용 결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체율 우려로 비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이 모레인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댓글팀 의혹에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특검을 오히려 떳떳하면 한번 받아서 되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당론하고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면 오히려 그걸 되치기를 통해서 특검법을 한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후보는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며 일축하고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 논리에 올라탔다며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당권 레이스 초반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한 후보 주장대로면 본인 특검법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는 돌발 질문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이들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 탓에 연설회장 물리적 충돌이란 낯선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결선 투표 연대론이 흘러나온 원희룡 후보를 향해선 정확한 증거 없이 의혹을 띄워 논란만 키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원 후보는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짚어볼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거칠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게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야지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조금 전당대회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격하게 진행된 부분들은 사실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전당대회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관련 질의응답도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당신 덮기에 나섭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튜버 3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합동연설회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후보 연설 도중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당시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배신자라고 외쳤고 한 후보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면서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취직과 결혼, 출산이 모두 늦어지는 지각 사회를 다뤘습니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우리나라 20대 캥거루족 비율이 OECD 가운데 1위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OECD 평균은 50%입니다. 우리나라가 81%니까 1.6배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캥거루족 청년이 5명 중 4명일 정도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또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최장입니다. 20년 전에는 9.5개월이었는데 올해 기준 11.5개월로 더 길어졌습니다. 뒤늦게 취업이라도 하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3년 이상 취업 장수생이 23만 8천 명, 전체 미취업자의 20%에 달합니다. 또 그냥 쉬거나 놀았다는 미취업자가 30%를 넘습니다. 신문은 청년과 기업의 미스매치를 지각사회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저성장의 양질의 일자리 채용은 줄어드는데 취준생들은 대기업과 전문직, 또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취준과 독립, 결혼, 출산 다 줄줄이 밀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지각사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생애 주기가 밀리는 연쇄 지각이 이젠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고수온주의보도 작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입니다. 뜨거워지는 바닷물만큼 양식 어가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온이 28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 고수온주의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오는 20일쯤에 발령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건데요. 또 월말에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연속 이어지는 고수온 경보가 예상이 됩니다. 적조주의보도 비슷한 시기에 발령될 듯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양식 어가들의 소득은 내려가고 있죠.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어종들 피해액은 무려 438억 원입니다. 특히 우럭 피해액은 2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류 양식 생산량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상황은 심각합니다. 또 올해에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고수온특보는 한 달 이상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수부는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힘쓸 계획인데요. 아무쪼록 양식어가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만원집 현장으로 밥 사 먹기가 어려운 요즘 칼국수가 4,000원, 또 제육덮밥이 5,000원인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물가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살맛 나는 식당들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다면 금상첨화겠죠. 입소문을 탄 가성비 맛집들에 직장인 어르신, 젊은 층 가릴 것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살맛나는 식당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재료의 인건비, 전기료 다 올라서 운영은 어렵지만 믿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가격을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다고요. 다른 곳에서 한 끼 먹을 돈으로 메뉴 2-3개를 시킬 수 있으니까 서민들의 발길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1인분은 평균 2만 원, 냉면은 12,000원인 시대 착한 가격 음식점들이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금일이 금요일, 중식은 중국 음식인가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문해력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문해력 위기감에 문해력을 키우는 책들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문해력 논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걸까요? 사례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한테는 중국 음식 말고 한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채용공고 영명을 보고 한 명도 안 뽑으면서 낚시하는 거냐라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나온 무운을 빈다라는 표현을 두고는 운이 없기를 바란다는 건가라는 반응도 나왔죠. 학부모가 우천시에 장소 변경이라는 공지를 보고 우천시라는 도시에 있는 걸로 잘못 이해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휘력과 문해력을 높이는 책들이 서점에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부모들을 위한 어휘력 책도 인기입니다. 또 올봄에 출간된 한 필사 노트는 넉 달 만에 29쇄를 찍을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 본인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바르고 좋은 문장을 읽고 쓰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는 평론가의 말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각종 연예 예능 프로그램, 이른바 연프가 연일 화제입니다. 신문은 출연자와 포맷이 훨씬 다양해진 연예 예능들이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전 연인과 새 연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설정이 들어간 환승 연애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물어가던 연애 예능이 부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은 최근 핫한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참가자가 무속인 등 점술가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운명을 보던 이들이 운명과 본능적인 끌림 사이에서 고민하는 딜레마가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외에 남매끼리 모인 연애남매, 동성끼리의 연애를 다룬 남의 연애도 화제였습니다. 색다른 설정과 새로운 서사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애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보여주는 한편 남의 연애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간섭하는 것도 인기 배경입니다. 연애 예능을 보면서 자신의 연애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애가 구경거리가 된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애 예능을 볼 때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청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담고 있습니다. 7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7시 반쯤 방콕 라차프라송에 있는 호텔 6층 방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망자 6명 중 5명은 객실 내부에서, 1명은 외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4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파악됐고 2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방 안에서는 커피와 차를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독극물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고 호텔 예약에 참여했던 7번째 사람을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호우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문산읍의 오전 7시를 기해서 이 시간당 101mm의 물폭탄이 관측이 돼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밖에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오전 8시를 기해 앞서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또한 그 전에 4시 22분에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 지역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네, 이는 수도권 기준으로 올해 첫 번째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인데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이 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 면, 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도입돼서 6건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올해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들어오는 호우 특보 소식이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8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또 다른 협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제혁은 지난 2022년 한 여성이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온라인상의 글을 보고 이 여성과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제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구제혁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만 8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제혁 관련 재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는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내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구제혁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쯔양 측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를 전달하고 수사에 철저히 협조할 테니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길.
사실 저희가 고소에 이르렀던 것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이걸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찌양 측은 카라큘라 등 다른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뤄집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은 오늘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삼천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은 국가가 모두 합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선고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오늘 오후 3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요.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됐던 챗리스트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오후 2시 반쯤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세계 경제 굉장히 파장을 주고 있는 미국 대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 벤스 상원 의원에 대한 지명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국은 또한 유럽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9살의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요. 예. 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자동차와 철강 산업 등이 번성했던 오하이오주 태생입니다.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5년 동안 교수 생활해서 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지역은 소위 말하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무엇이냐면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와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각 당이 오하이오주에서 상당히 선거 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 연고가 있는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뭔가 중국의 수입품이나 이런 것으로 빼앗기면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 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앵그리 화이트라고 지칭을 하고요. 예. 이 앵그리 화이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도 오하이오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추종을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라서 뭔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또 올해 초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또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산은 실패했지만요. 법안 무산 실패했지만 기자들에게 미국이 무한정 백지 수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유럽과 나머지 세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예. 미 대선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유럽연합 EU는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끊는 게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벤스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맹비난해 왔는데요. 지금 EU의 고위 관계자 발로는 그 벤스 임명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스스로 방어를 하려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EU의 모두에게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과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이 벤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추가로 내라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유럽과의 어떤 이제 전쟁 원조에 대해서 좀 갈등이 좀 점쳐지고 있고 또한 무역 갈등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벤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그리 화이트를 대표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호무역 론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관세 인상을 열렬히 옹호하고요. 그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같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 건설한 생산 기지를 갖다가 국내로 다시 가져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해가지고요. 지금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했고요. 그러면 유럽 연합도 이에 질 수 없게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죠.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 임기 내내 갈등이 빚어졌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쌓아놨던 무역 장벽을 없애지를 않고 그대로 승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소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 유럽 연합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벤스 부통령 후보 지명에 중국도 좀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벤스 의원이 중국에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겠죠? 예, 당연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스트 벨트에 있는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중국의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강경 발언을 계속 해왔고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미국의 진짜 문제인 중국과의 그 분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출되기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러스트 벨트에 있는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제조업의 일자리를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재건 산업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또 상승을 했다. 재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요. 미국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역시 자신이 당선되면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벤스 지명자에 거듭되는 어떤 중국 관련한 강경 발언, 주장들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당연히 언짢은 반응이 나오겠죠. 린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중국은 줄곧 미국 대선에서 중국을 구실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손을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에서요. 만약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6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요.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60% 고율 관세 부과 시 다음 해에 중국 GDP 성장률이 2.5%포인트 깎일 것을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왜 반토막이냐면 작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였고요. 올해는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포인트면 이거의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 보복,
그 나설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뭔가 완화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서 위안화를 뭐 평가절하할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원화도 동주화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증시에 어떤 영향 줬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 지지 선언,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피격 직후에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매달 4,500만 달러, 약 624억 원을 기부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다음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현지 시간 16일 전 거래일보다 1.5% 상승을 했고요. 그 전날도 2%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완화시킬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추진하는 다음 산업들 있죠.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로봇이나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유도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저희 뉴욕 증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6월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그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투자자들 낙관론에 힘을 보탰는데요. 소매 판매 변동률이 전월 대비 0.0%로 보합세가 나타났는데 0.4%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GDP에서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금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연착륙이 달성될 것이라고 보여가지고요.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 경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이어서 지금은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CCTV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지역별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서울 일반국도 43호선 포천 한내 사거리입니다. 자, 지금 CCTV로 빗방울들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른쪽 화면 상단을 보면은 하천의 수위가 제법 올라간 모습 또한 보고 계십니다. 흙탕물이 섞여 들어가면서 지금 산책로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사거리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하얗게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차로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는 상황이고요. 출근길 운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출근하실 때 이런 빗길에서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미리 속력을 줄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반국도 43호선 포천 한내 사거리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는 서울 일반국도 3호선 연천 신탄 2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는데요. 지나는 차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옆에 강가의 모습을 보니까 밤사이 비가 많이 와서 강 수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노면을 보면 비에 많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을 하실 때 안전에 기해서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서울 일반국도 3호선 연천 신탄 2교입니다. 옆에는 하천이 있어서 범람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는 범람 우려에 각별히 기하셔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우 관련 각 지역의 CCTV 모습 살펴보고 왔고요. 자, 다시 한번 호우특보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면 파주 문산읍에 오전 7시를 기해서 시간당 101mm의 물폭탄이 관측이 돼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이 되면서 오전 6시를 기해 경기도 연천군 백화면에도 호우 긴급 전화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앞서 새벽 4시 22분에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 지역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네, 이는 수도권 기준으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인데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이 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면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도입됐는데 6건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올해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